안녕하세요. 강남대에서 한국사회 제주문을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못한 부분들을 고려 후기 모습이 아, 특히 문화적인 측면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성리학의 나라 조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물론 그렇지만 성리학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시작됐죠. 그런데 이 중국의 성리학은 지금 공산주의가 들었으면서 문화혁명기에 사실상 그 자치를 거의 감추게 될 정도로 철저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조선의 건국 이념이 성리학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잘 보존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성균관, 아, 서울의 성균관이 사실상 성리학의 모체가 되는 것이죠. 뭐 그 점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고려 시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고려 불교의 발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죠. 불교는 왕실 귀족에서부터 일반 백성까지 모든 사회계층이 믿는 국가 종교였습니다. 국교였죠.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전통시대에 국교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국가의 안녕과 개인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핵심은 국가의 안녕 쪽에 치우쳐져 있죠. 국가와 사회 통합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국교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고려 초 10세기에는 불교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발전하게 됩니다.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었죠. 신라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태조는 불교를 아주 중시 여겼죠. 중히 여겼습니다. 훈유 10조를 통해 후손들에게 영간회와 팔간회 등의 불교 행사를 중요한 행사로 치를 것을 당부했죠. 광종 임금은 과거제를 처음 도입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과거제를 처음 도입하게 되는데 그는 바로 승과를 실시하게 됩니다. 신망이 높은 승려를 국사와 왕사로 삼은 것이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려시대 과거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과가 없고 대신 승과가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상 국교이기 때문에 승과를 실시했던 것이죠. 고려 중기 11, 12세기에 문벌 귀족 사회가 발달하게 되면서 교종이 융성해지게 됩니다. 교종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어떻게 보면 도심 속의 불교 사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천태종을 중심으로 성립되게 됩니다. 무신 정권기 12, 13세기에는 선종이 부흥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조계종이 성립되게 되고 신앙결사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사실상 이 교종은 불교의 외형적 발전에만
추구했고 또 세속화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여기서 세속화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원, 불교 사찰에서 고리대금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자를 내지 않고 원금을 갖지 않는 평민들을 사찰의 노비로 데리고 사는 거죠. 그 노비로 전락시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를 비판하며 시작된 것이 선종이고 또한 조계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교의 폐단이 나타나면서 그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신앙결사운동과 조계종이 또 선종이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분열을 보시도록 하죠. 신라 말부터 불교는 앞서 얘기한 바대로 교종과 선종의 두 흐름으로 나뉘어 대립하게 됩니다. 귀족 사회가 안정되면서 화엄종, 법삼종 등 왕실과 귀족의 지원을 받는 교종이 융성하게 됩니다. 의천의 교단 통합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의천은 왕자 출신이죠. 여하튼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뒤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게 됩니다. 화엄종, 다시 말하면 교종, 화엄종을 통해서 교종을 통합한 뒤에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게 되죠. 그 바탕 위에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화엄종이 되는 거죠.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과 선종을 통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행 방법으로는 교간 겸수를 제시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경전을 읽는 것을, 경전을 보고 또 경전을 연구하는 것이 수양, 그 상태에서 수양을 겸해야지 된다고 주장하면서 화엄종을 중심으로 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얘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천이 죽은 뒤에 교단은 다시 분열되게 되죠. 고려 불교의 발달을 보시겠는데요. 이 진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스님은 수선사 결사를 만들게 되죠. 승려로서의 본연의 자세로 들어가 독경과 참선, 독경은 혼자서 경전을 읽는다는 거고, 참선은 스스로 수양을 한다는 뜻이죠. 교종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여러 스님들이 모여서 함께 경전을 읽으면서 서로 토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후배 승려들에게 가르치고, 이러한 것과는 다르게 스스로 참선을 해서 스스로 경전을 읽고 해서 도를, 깨우침을 얻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노동에 힘써야 한다는, 노동이 나오죠. 노동에 힘써야 한다는 개혁운동입니다. 이것은 후일 조계종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 진울 스님은 선교 일치의 사상 체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죠.
의천과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는데요. 진울은 선과 교학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정해상수와 자신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도 꾸준한 수행을 해야 한다는 도노 점수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진울의 신앙결사 운동은 크게 성공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해심의 유불일치설입니다. 이 해심의 유불일치설은 심성도야를 특히 강조하게 되죠. 앞서 진울에서는 그 독경을 상당히 중요시했죠. 경전을 읽고 스스로 깨닫는 경전을 읽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는데, 이 해심 스님에 이르면 심성도야, 즉 참선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가 되죠. 사실 성리학은 유교와 불교를 융합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요새의 신앙 결사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백년 결사를 조직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수선사 결사와 함께 고려 후기 불교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원상 간섭기 이후 건문 세족과 연결되면서 불교는 다시 폐단이 드러나게 됩니다. 토지와 노비를 늘리고 고리대업까지 참여하게 되죠. 자, 고려 불교의 발달, 대장경 간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장경은 경과 율과 논 등 3장의 불교 경전을 총칭합니다. 경은 경전을 얘기하는 거죠. 율은 법, 다시 말하면 불교의 제례라든지 하는 방식이라든지 부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되는가, 그러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율이고요. 논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큰 스님들이 어떤 교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3장의 불교 경전을 총칭 대장경이라고 3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장경을 간행하게 된 목적은 불교의 힘으로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제일 먼저 간행된 것은 초조 대장경입니다.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조판된 것으로서 몽골 침입으로 대부분 소실됐죠. 그 다음으로 의천이 간행한 교장과 속장경이 있습니다. 고려와 송료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편찬한 것이죠. 팔만대장경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팔만대장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에서 냈던 그 조선과학실록이라는 책의 마지막 챕터에서 팔만대장경이 그 보관 측면에서
팔만대장경을 그렇게 잘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아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실감이 나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도교와 풍수지리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교리는 이 도가사상 더하기 민간신앙, 그리고 신설이 되는 방법, 그리고 음양오행설 등이 융합된 것이 바로 도교입니다. 도교는 철저하게 불로장생과 현세의 이익을 추구하죠. 도교의 역할은 나라와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국가 종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교는 일반 백성에게 널리 퍼지게 됩니다. 행사로는 초제가 성행했습니다.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위해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것이 바로 이 초제죠.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예종은 고려 예종은 도교 사원을 건립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려의 풍수지리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땅의 형세나 모양이 국가 운명이나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상이 바로 풍수지리설이에요. 이거는 도참사상, 예언이죠. 그 도참사상과 결합하면서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신라 말에는 송악길지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고려의 후삼국 통일을 뒷받침하게 되죠. 고려 초에는 서경길지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서경길지설은 북진 정책을 뒷받침해줬고, 또한 묘청의 서경첨도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고려 중기 이후에는 남경길지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남경은 지금의 서울이죠. 이 남경길지설이 나타나면서 북진 정책이 쇠퇴하고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키게 됩니다. 자, 고려시대 과학기술의 발달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인쇄술의 발달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목판 인쇄술은 특히 발달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팔만 대장경을 비롯해서 많은 대장경이 간행됐죠. 이 팔만 대장경은 더더욱이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장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활판 인쇄술도 나타나게 됩니다. 다양한 인쇄물을 소량으로 발행하는 데 적합했죠. 기록에 의하면 13세기 중엽에 상정 고금 예문이 활판 인쇄술로 출간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죠. 직지심체 요절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입니다. 활판 인쇄물로 찍은 활자죠. 불경이죠.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을 살펴보도록 하죠. 의학의 발달 원인은 사실상 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태의감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태의감에서 의학
교육을 실시했고 의관을 선발하는 의과가 실시되었죠. 잡과의 한 부분으로서 의과도 실시되었습니다. 향약 구급방이라는 서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13세기에 나온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학서이기도 합니다. 이 향약 구급방은 각종 질병에 대해 우리 풍토에 맞는 처방과 약재를 소개하고 있죠. 이 당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약재밖에 없죠. 식물 혹은 동물에서 추출한 특정 제재로 만든 약재만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면 마을이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어 콜레라가 돈다. 그러면 거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사망에 이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지금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도 사망률 자체가 뭐 몇십 퍼센트가 된다거나 그러진 않죠. 하지만 이 시기에는 질병이 한번 돌았다 하면 참 참혹한 현상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꼭 전쟁과 함께 오거든요. 참 불행한 일이죠. 전쟁으로 또 사람이 죽는데 거기에 전염병까지 돌고요. 이 또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농사를 못 짓게 돼요. 그러니 또 기근이 발생하고요. 이 전쟁이란 것은 전통 시대에는 정말 참혹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또 옆으로 샜네요. 죄송합니다. 고려시대의 역법 및 화약무기의 발달을 살펴보도록 하죠. 천문과 역법이 발달했는데요. 특히 천문과 역법을 중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천문이 결국은 나라나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천체 기상을 관찰하고 또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고려시대에는 이를 위해서 사천대가 설치되기도 합니다. 역법은 고려 초에는 당의 선면력을 사용했습니다. 고려 후기에는 원의 수시력과 명의 대통력을 사용했죠. 자, 이게 중국의 달력이죠. 위도와 경도가 위도가 특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달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절기를 반영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달력을 받는 것은 외교관계상의 문제였지 일반 백성들의 생활 양식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일반 백성들은 오히려 원령에 따라 요번에는 모내기를 하는 절이다. 그래서 요번 달은 모내기달 뭐 이런 식의 인식을 하게 되지 사실상 이 달력은 이 당시의 역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통치의 일환으로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달력 몇 월 며칠 날 뭘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겠다. 여러분 계획 세우시잖아요. 달력을 보면서 그런 기능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제 요령도 생기고 뭐 그렇게 됐겠죠. 사실은 요번 온라인 강의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책을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잔소리가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화약 무기와 조선술의 발달을 살펴보도록 하죠. 화약 무기가 개발되게 되는 배경은 고려 말 외구의 잦은 침입으로 새로운 전략 무기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죠. 채무선이 화약 제조에 성공하게 됩니다. 채무선은 화통 도감을 조종에 건의를 해서 설치하고요. 그 화통 도감을 통해 화약과 화포 제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화약 무기의 개발은 외국 격퇴에 큰 공헌을 하게 되죠. 조선술이 이 시기에 고려시대에 발달하게 되어 이 대형 범선과 조운선이 제작되게 되고요. 병선에 화포를 설치하는 그 함선이 건조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사실은 이 조운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병선의 화포 설치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운선이에요. 그 지방의 특산물 혹은 세금 등을 이제 조운선에 태워 조운선에 싣고 개경으로 향하게 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로 그 수레를 이용해서 말로 물건을 운송하면 사실상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안정성도 떨어지죠. 거기에 비해서 배는 상당히 많은 물자를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천이나 천변이나 한강 유역 그리고 뭐 어떤 여행을 가게 되면 내륙 지방인데 포라는 지명을 많이 보게 돼요. 사실상 거기가 나루터죠. 항구죠. 사실상 물자가 그 포를 중심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포가 등장하게 되면 한번 여기가 바로 물자가 모이는 곳이었고, 또 이 근처에 시장도 생기고 사람들이 또 상인들이 묵는 숙소도 생기고 그랬겠구나 라고 짐작해 보시는 재미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려 귀족 문화의 시대적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고려 초 10세기에는 지방 호족 세력이 강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 있는 거대한 규모의 불상이 도처에 생기게 되죠. 조성이 되죠. 지방마다 양식을 달리하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탑도 만들어집니다.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된 12세기 중엽에는 자연의 미가 배어있는 순청자가 발달되었죠. 민벌 귀족들은 사실상 뭘 첨가한다든지 어떤 문양을 넣는다든지 이러한 것보다는 그냥 순청자, 순수한 청자를 더 좋아했다고 해요.
거기에 비해서 무신정권기 12, 13세기 중엽에는 독특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감천자가 발달하게 됩니다. 건문 세족의 집권은 13, 14세기 중엽의 일이고요.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화려하고 세밀한 불화가 제작되었다는 것이 이 고려 후기의 특징이에요. 건문 세족이 집권한 시기에. 고려 말에는 신진 사대부가 등장하면서 단순하고 소박한 붕청 사기가 발달하게 됩니다. 뭐 물론 이거는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면만을 강조했을 뿐이에요. 자, 고려 청자와 금속 공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자는 귀족 문화의 황금기였던 11, 12세기에 순수 청자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유약을 두꺼우면서도 고르게 발라가지고 청자색이 깊고 또 순수한 비치색의 청자가 발달하게 됩니다. 12, 13세기에는 무신집권기에 그 상감청자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순청자의 아름다운 비색에 좀 더 독창적이고 고려화된 문양과 기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학이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상감청자 문양들이 존재해요. 자, 13세기 후반 이후 간섭기 이후에는 청자가 쇠퇴하게 됩니다. 14세기 중엽부터 외구의 침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죠. 사실상 해안가에 자리 잡았던 청자의 주요 생산지인 간진, 부안 등의 관요가 이 외구의 침입이 잦아지면서 문을 닫게 되면서 사실상 분청 사기로 가 나타나게 되는 한 배경이 돼요. 이 관요에서 나오게 된 그 장인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인류적으로 만들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개인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좀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속 공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교에서 쓰이는 용구 중심으로 발달하죠. 그리고 이 고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은입사 기술과 나전치기가 발달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고려의 예술을 한번 보죠. 문학에서는 고려 전기에는 향가와 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무신정권기 이후에는 설화문학과 수필문학이 발달하게 되죠. 특히 수필문학은 상당히 발달하게 되는데 그 여성 귀족들이 이 자신이 쓰는 물건을 가지고 일상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이 수필 문학이 특히 발달하게 됩니다. 신진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경기체가가 유행하고요. 서민의 정서를 담은 장가도 유행합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사실은 뭐 지금처럼 음반 제작이나 악보를 낸다거나 이제 그러한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이 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참 아쉬운 일이죠. 오히려 노랫말은 남아있지만
창가, 뭐 장가, 경기채가 같은 노랫말은 남아있지만 막상 중요한 노래는 남아있질 않아요. 아쉽죠? 자, 악은 송에서 대성악을 수입했고요. 그것을 발전시킨 궁중음악을 말합니다. 향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으로서 앞서 얘기한 경기체가, 장가가 모두 음악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문학에서 말하는 경기체가와 장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래 말이죠.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전기에는 왕실과 귀족의 애호품으로 문인화와 산수화가 유행했다고 하지만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려 말에 공민왕이 직접 그렸던 천산대륙도가 지금 남아있는 고려 말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화는 제법 많이 남아있어요. 해어의 수월 간음도, 부석사 조사당의 사천왕상과 보살상 등이 유명합니다. 글씨는 귀족의 교양으로 발달하게 되죠. 왕이지체와 구양순체가 이 시기에 유행하고요. 고려 전기에.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 원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송솔체가 유행하게 됩니다. 고려의 불상을 한번 살펴보죠.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지역에 따라 다양성이 돋보이게 됩니다. 하남에 위치한 하상창동 철조 석가여대 자상이 특히 대표적이죠. 철이 주는 질감은 돌이나 금이 주는 질감보다 훨씬 강하고 젊고 활기찹니다. 심지어는 그 학자들 사이에는 지방 호족의 초상을 보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사실적인 일반 사람들도 쉽게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불상이 많이 제조되죠. 물론 거대한 석불도 제작이 됩니다. 논산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이라든지 파주 용밀이 마의 이불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신라시기 삼국시대에 그 조형미가 잘 드러나 있는 그 통일신라 시기의 불상에 비하면 조형미는 다소 많이 떨어지죠. 뭐 다소라는 표현보다는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박한 지방 문화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죠. 신라시대의 양식을 계승한 걸작도 있습니다. 영주 부석사에 소조열의 좌상이 있는데요. 뛰어난 세련미를 지니고 있어서 고려 불상의 걸작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고려의 건축을 보면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 있어요. 주심포 양식으로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등이 있고요. 다포 양식을 대표하는 것은 사리원 성불사 웅진전이 대표적입니다. 자, 여기서 과제 한 가지 낼게요. 주심포 양식이 뭐고 다포 양식이 무엇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석탑을 보도록 하죠. 고려시대 석탑은 5층탑, 7층탑, 다각, 다층탑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고요. 지방마다 양식의 차이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신라에 비해 안정감은 많이 떨어지죠. 고려 전기에는 개성 불일사 5층 석탑과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걸작입니다. 고려 후기에는 개성 견촌사지 10층 석탑, 이것은 사실상 원의 영향을 받은 사찰이고요. 이 조선시대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승탑과 탑비도 이 시기에 고려가 불교가 국교인 나라이기 때문에 승탑과 탑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주 고달사지 승탑과 원주 법천사 지광국사 탑비가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시대 500년의 역사를 2시간 만에 3시간 안에 끝냈네요. 3번에 걸쳐서. 사실은 고려 500년 역사를 다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거기엔 또 많은 이 밖에도 강조되어야지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까 빠진 내용도 제법 되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조선시대를 하면서 또 보완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이 고려 말기의 국내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국외로 한번 눈을 돌려보죠. 중국에서는요, 원이 쇠퇴하고 주원장이 난징에 건국한 명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질서가 개편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중앙 권력의 통제가 약화되었죠. 중앙 권력의 통제가 약화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왜구가 고려와 중국 해안을 노략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국내로 눈을 돌려볼까요? 권력을 독점한 권문세족의 불법적인 농장 확대로 사회 모순이 심화되었고요. 아울러 홍건족과 외구의 침입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조선시대까지 포함해서 항상 전염병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고 또 외적한테 또 죽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기근으로 죽고 그러다 보면 전체 인구의 거의 4분의 1 이상은 적에게 죽거나 전염병으로 죽거나 기근으로 죽어버리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려 말기라는 시기는 내후 외환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입니다.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권문세족의 횡포와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사회개혁을 주장했던 것이죠. 신흥무인 세력은 홍건족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했으며
대표적인 신흥무인 세력은 최영과 이성계입니다. 자, 위화도 회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사회 모순의 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최영과 이성계, 신진사대부 중 급진파와 온건파가 대립하게 됩니다. 명의 철령 이북의 땅을 직송령으로 삼겠다고 고려에 통보하면서 사실상 이 최영과 이성계 신진사대부 중에 급진파와 온건파가 급격히 분열하게 됩니다. 권력을 잡고 있던 최영이 요동정벌을 단행하게 되죠. 요동정벌에 반대한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영을 제거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이성계 중심의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 세력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전제 개혁이라고 볼 수 있고, 전제 개혁을 통해서 사실상 경제력을 확보한 신진사대부가 주축이 되어 조선이 건국하게 되죠. 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신진사대부 세력이 양분되게 됩니다. 온건파는 고려 왕조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혁을 하자고 주장했죠.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색과 정몽주가 있습니다. 급진파는요, 사전을 혁파하고 역성혁명을 통해 새 왕조를 개창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정도전과 조준이 있겠죠. 자, 전제 개혁의 내용을 한번 보죠. 건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여 신진사대부에게 재분배하는 것이 바로 이 전제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를 위해서 과전법을 단행하게 되죠. 이러한 건문세족에 대한 토지 몰수는 사실상 건문세족의 몰락을 가져왔고, 신진사대부 관리계층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준 셈이 됩니다. 물론 전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명분은 밥그릇 싸움은 아니죠.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명분은 내놓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건문세족과 신진사대부 사이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와중에 전제개혁이 성공하고 나서 조선은 건국하게 됩니다. 이성계와 급진개혁파는 역성혁명에 반대하던 정몽주 등을 제거하고요. 결과적으로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학자 계층들은 실리보다는 명분을 앞세워요. 명분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사실은 조심하셔야지 돼요. 사실은 뭐 제가 이건 좀 수업 시간하고 관련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여하튼 이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지 돼요. 대부분 속내는 숨기는 거죠. 속내를 모르면 적절한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좋은 명분을 내세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진행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실리를 추구하는, 토지를 누가 갖고 권력을 누가 갖고 이런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진짜 명분대로 백성들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보이는 속내는 대부분 이제 토지를 누가 가질 것이냐, 권력을 누가 가질 것이냐,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런 문제밖에 없다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조선 초기 통치체제 정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정치가 발전하게 되죠. 태조는 정도전과 조준 등의 개국 공신이 주도하게 됩니다. 정도전과 태조는 거의 정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었어요. 정도전과 조준에게 모든 권력을 거의 양도하다시피 하고, 이제 뭐 활쏘기를 한다든지 뭐 말을 탄다든지 이런 식의 세월을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고 성리학적 통치 이념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시키게 되죠.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켜, 다시 말하면 정도전, 조준 등의 재상 중심의 정치는 사실상 임금의 역할이 거의 없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종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고, 정도전과 조준 같은 개국 공신들이 어떻게 보면 전권을 휘두르는 체제에 반대해서 의정부 권한을 약화시키고 육조 직조제, 임금이 직접 챙기는 육조 직조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종친과 외척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죠. 아울러서 사병을 없애 군사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태조 시기까지만 해도, 정종 시기까지만 해도 사병이 존재했죠. 여기서 말하는 사병은 왕자들이에요. 왕자들이 사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왕자의 난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뭐 지금은 왕자의 난이 주식의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죽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병을 없애 군사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호패법을 실시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했고요. 그래야지 세금을 매길 수 있고 또 군대를 보낼 수 있으니까 호패법을 실시하고 양전 사업을 단행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호패법 실시 양전 사업은 국가 경제 기반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었죠. 다시 말하면 태종은 왕권 강화를 통해 부국 강병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세종의 유교 정치의 이상을 추구하는 신권과 왕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하고요. 이 집현전은 학문과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국가 연구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경연을 활성화시키죠. 경연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국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유교 경전을 읽고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유교의 바탕을 둬서 토론하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뭐 세종이 잘못한 일이 있다.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 학자들이 대거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 그리고 경전 속에 들어있는 사례를 가지고 세종을 비판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세종은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또 이런 유교 경전과 이런 고금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주장한다. 이렇게 해서 경연을 펼치게 되고 이것이 세종 시기에 활성화됩니다. 의정부 서사제를 다시 실시해요. 태조 때와는 다른 의정부 서사제죠. 태조 때는 거의 왕은 실체가 뭐 실체는 있지만 거의 형식적인 임금이었고 사실상 내정은 정도전이나 조준과 같은 재상 중심, 개국 공신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졌다면 이 시기에는 의정부 서사제라고 해서 의정부에서 사인하지 않은 것은 세종에게 결재를 올릴 수가 없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종 시기가 되면 왕권이 약화됩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등의 재상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다시 그 태조 시기로 돌아갔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제대로 느끼신 거예요. 바로 태조 때 있었던 단종 자체가 너무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태조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 뒤에 집권하게 된 세조는 반정으로 집권하게 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육조 직조제를 실시했죠. 직접 모든 그 행정 문서는 의정부,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코사인이 필요 없고 직접 나에게 보고하고 나의 결정만 받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이 세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종친을 많이 등용했다는 거예요. 뭐 개국 공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을 믿지는 않았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종친을 믿을 만한 종친을 등용하게 되죠. 아울러서 세조는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하게 되고요. 언론 활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경연 폐지는 당연한 그 결과죠. 경연을 열게 되면 세조의 그 왕권 찬탈과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일일이 대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경연을 폐지하게 되고 또 세조는 여러 개혁 입법을 단행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경연을 열게 되면 뭐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경전에 의하면 뭐 이런 것인데 왜 그러느냐, 온갖 얘기들이 퍼질 테니까 일단 경연을 폐지시키는 것이죠. 성종은 통치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홍문관을 설치했고요. 이거는 집현전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죠. 경연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국대전의 반포에 있습니다.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서 이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완성이 됐지만 사실 경국대전을 어, 어, 시작한 임금은 세조 때부터예요. 다시 말하면 세조 때 이제 건국대전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경국대전의 완성은 성종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 통치체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시킵니다. 유교의 덕치와 민본을 바탕으로 한 왕도 정치 구현을 목적으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정비된 것이죠. 아울러서 그 얘기는 뒤로 하죠. 뒤에 하죠. 그리고 이 조선 통치체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입니다. 유교 통치 이념에 입각하여 군주의 독재와 관료의 횡포를 모두 견제하기 위해서 왕권과 신권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신하와 백성의 여론 반영을 위해 삼사와 경연제도, 상소, 구원제도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통치체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법제화죠. 경국대전 반포로 통치체제를 법제화했다는 것이 조선 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앙정치체제의 정비를 살펴보도록 하죠. 의정부는 재상, 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합의로 운영되는, 그리고 육조의 신료들이 합의로 운영되는 최고 정무기관이고요. 국정을 총괄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무회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육조는 국가 주요 행정을 담당합니다.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되죠. 국가의 주요 정책은 의정부와 육조의 고위 관리들이 협의하여 결정했습니다. 조선의 중앙정치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선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삼사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삼사의 기능을 강조했다는 거죠. 고려시대 삼사가 뭐라 그랬죠? 갑자기 웬 또 고려시대냐고요? 아, 국가 창고의 회계를 담당하는 기관이 삼사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삼사는 언론을 담당하는 기구였죠. 그 차이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뜬금없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국왕과 의정부 및 육조를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삼사의 핵심 기능은 언론이자 국왕과 의정부 및 육조를 견제하는 것이었어요. 사관원은 국왕의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죠. 그런 식의 이야기로 국왕의 정치를 비판한 것이 사관원이고요. 사원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관입니다. 사원부요. 비리 감찰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사원부의 역할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리 비리 감찰. 그 다음으로
홍문관이 있습니다. 학술 기관으로서요, 경연 등을 중안했죠. 그리고 이 홍문관의 또 다른 기능으로는 사원부 및 사관원의 역할을 지원하고 그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던 곳이 바로 홍문관입니다. 이 사관원과 사원부의 존재는 이 기관 둘은 간쟁권과 분박권과 석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3사의 언론 활동은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려는 조선만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금부가 있어요. 의금부는 왕의 특명을 받아 국가의 큰 죄인을 처벌하는 것이죠. 승정원은 왕명을 출납하는 국왕의 비서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서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권을 강화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중앙정치체제에 또 하나는 한성부가 있습니다. 수도의 행정을 담당하고요. 이 춘추관이라는 게 있어요. 춘추는 공자가 쓴 역사책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없군요.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춘추관은 역사서의 편찬과 기록 보존 임무를 담당하게 되죠.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자, 지방행정 조직을 살펴보도록 하죠.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었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백성에 대한 국가 지배력을 강화시키려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부, 목, 군, 현을 설치했죠. 그리고 그 아래에 면과 리를 설치했습니다. 고려시대에 많았던 그리고 고려시대의 특징이었던 속형과 향소부국이 조선시대에 폐지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으로써 중앙집권체제 관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파견되게 되죠. 왕명을 받들고. 그러면서 백성에 대한 국가 지배력이 강화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관을 파견했죠. 관찰사는 각 도의 장관으로 도의 행정을 담당하고 관할지역 수령을 감찰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 말과 달리 전국의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죠.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여 행정, 사법, 군사권 모두를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고려시대의 향리는 상당히 중앙 과거를 보게 되면 중앙 관리로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향리 집단은 수령을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화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향촌자치가 부분적으로 허용되게 됩니다. 이 유향소와 경제소를 통해서 말이에요. 유향소는 지방의 유력한 사족으로 구성된 향촌 기구, 자치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령을 보좌하는, 수령이 잘못하면 또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제소는 유향소와 조정 사이의 연락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죠. 유향소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경제수를 통해 통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 군사제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군사제도를 살펴보죠. 이 군역은 16살부터 60살까지의 양인 남자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정군과 보인으로 편성되었죠. 현직 관리와 학생, 향리 등은 군역이 면제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중층과 고위 관리의 자제는 특수군으로 편성되었어요. 군대를 안 가는 것이 면제된 것이 아니고 중층과 고위 관리의 자제는 특수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군사 조직은 중앙군 5위가 있었고요. 궁궐과 한성을 방어하게 됩니다. 지방군은 이 시기에 육군과 수군으로 달라지게 되죠. 전문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군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요? 외구의 잦은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외구를 격퇴하기 위한 수군이 독립적으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잡색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예비군이라고 현재 개념으로는 예비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직 관리나 서리, 향리, 교생, 노비 등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향토 방위가 주요 업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관리 등용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과거는 문신을 뽑는 문과 무신을 뽑는 무과, 기수관을 선발하는 잡과로 구분되었습니다. 정기시험인 신년시는 3년마다 실시했고요. 수시로 특별시험이 시행되었는데 뭐 예를 들면 왕자가 태어난다거나 혹은 왕세자가 새로 뽑힌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특별 시험을 시행하게 되고요. 뭐 예를 들어 새로운 임금이 즉위한 경우에도 또 과거 시험을 보게 돼요. 이것을 특별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첫 임금이 새로 즉위한 경우 뽑히게 되는 급제자는 대부분 상당히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거 응시 자격은 천인이 아니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생업에 종사하면서 글 공부하기는 어렵죠. 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에 글 공부와 병행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뭐 또 신경이 돈 버는 곳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공부가 눈에 잘 안 보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응시는 가능했지만 사실상 천인이 아닌 평민 출신들 중에서 농사꾼이나 수공업자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자제들이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청구도 있어요. 고위관리가 추천한 인물을 관직에 등용하는 제도로서 대개 기존 관리를 대상으로 실시했어요. 이 일을 하는 데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저 사람이 잘하더라고 해서 청구를 하게 되죠. 조선시대에도 음서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대상이 크게 축소된 것이죠. 이품 이상 관리의 자손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서제도는 문제가 고려시대와는 다르게 고위 관리로 승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승진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음서를 통해서 하느니 과거에 급제하는 편을 선택하게 되죠. 조선에서는 고려에 비해 개인의 능력이 더 중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음서제도가 축소됐다는 것은 인사관리 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상피제를 실시하여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방지했어요. 상피제라는 게 뭐죠? 간단히 말하면 자기 고향의 수령이 될 수 없고 자기 고향의 도의 관찰사가 될 수 없는 제도예요. 그리고 친인척이 뭐 육조에 어느 부서에 있는 경우에 그쪽으로 배치를 시키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예방한 것이죠. 특히 오품이야 관리 등용에는 서경을 거치도록 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과거 응시 자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경국 대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여 영구히 임용할 수 없게 된 자, 탐관 오리의 아들, 제가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부녀의 아들과 손자, 서울 자손은 문과, 생원, 진사에 응시하지 못한다. 사실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천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경제적, 사회적 여건 때문에 문과에 응시하여 출세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죠. 서울이나 일반 백성들은 사실상 문과보다는 무과나 잡과에 주로 응시했습니다. 교통통신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통신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수제가 일반화되죠. 국경지대의 군사적 위급 사태를 중앙에 신속히 알리기 위한 제도가 봉수제도입니다. 역참은 전국의 주요 도로에 500여 개의 역참이 설치되게 됩니다. 관청의 공문 전달과 공물 수송을 담당하게 되죠. 조우는 각 지방에서 거둔 세금을 한양으로 운송한 그 배를 이용한 운송법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훈구와 사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구는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운 공신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조 이후에 고위 관직을 독점했죠. 이들이 막대한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상업에도 관여해서 재산을 축적했고요. 각종 비리와 부정을 자행했다고 사림들의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림은 옹곤파 사대부를 계승했죠. 이색과 정몽주 같은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성리하게 투철한 지방 사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도덕과 의리의 바탕을 둔 왕도 정치를 강조하게 되죠. 향촌 자치를 강조하며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 사림 세력의 정치적 성장을 보도록 하죠. 사림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는 훈구 세력의 권력 독점과 부정부패가 심화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역사에서 배경을 보면 권력 독점과 부정부패가 어떤 세력이나 국가를 멸망시키는 원인으로 이야기가 보통 돼요. 그리고 사서는 권력을 잡은 자가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시대의 그 잔재, 구시대의 잔재들은 아주 나쁜 세력으로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런 걸로 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세를 이용하여 대농장을 확대했고요. 수치제도가 문란해져 백성들의 생활이 극도로 궁핍해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성종은 사림을 등용하게 됩니다. 김종직을 필두로 중앙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고 이들이 맡은 역할은 주로 3사에서 언론과 학술을 담당하고 3사의 기능의 또 하나가 고위관리의 감찰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사권을 그 고위관리에 대한 수사권을 이들 3사에게 주는 것이죠. 사림들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하고 독주를 견제하려고 성종은 사림을 등용하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음 강의는 그냥 교실에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죠? 뭐 보통 2주 전에는 코로나로 인한 개강 연기 혹은 온라인 강의 지속에 대한 공문이 나오게 되는데 요번 주에도 없는 걸로 봐서는 다음 주에는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죠.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 유의하시고요.